오늘은 웃지 못할 재미있는 이야기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아들을 키우는 어느 부부가 이제 갓 20살이 된 처제를 데리고 살았다. 평소 집에서 술을 마시기 좋아하던 아빠 영철은 그날도 집에서 술을 마셨다. 영철이 처제인 종말을 보고 말했다. 우리 처제가 벌써 20살이 되다니 이제 제법 아가씨기가 나는걸? 그래요? 이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만 고치면 되겠죠? 그때 조카 또리가 끼어들었다. 이모 팔자가 뭐야? 팔자? 그건 말이지. 이모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엄마 홍숙이 구박했다. 으이그, 꿈도 야무지다. 몸만 컸지, 넌 아직 철이 덜 들었어. 너 냉장고에 가서 김치나 꺼내와. 왜 구박이야? 알았어. 잠시 후 술을 마시던 영철이 투덜댔다. 에이, 안주가 떨어졌잖아. 여보 가서 안주거리 좀 사다 줘. 뭐가 먹고 싶은데요?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영철은 술을 마실 때면 안주로 늘 홍합을 먹는다. 종말아, 너 가서 홍합 좀 사와라. 홍숙이 종말에게 대신 시킨다. 에휴, 귀찮은데. 그러자 종말은 조카 또리에게 다시 시킨다. 또리야, 너 마트 가서 홍합 좀 사와. 홍합. 그게 뭔데? 아, 그거 있잖아. 검정색으로 길쭉한 조개. 검정색 길쭉? 조개? 조카가 이해를 못하자 답답해지는 이모 종말. 아, 답답해 방으로 따라 들어와. 이모는 조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궁금해진 홍숙이 문틈으로 엿보았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이모가 갑자기 자기 아래 옷을 들추더니 자기의 아래 거시기를 조카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자 봐, 이거 말이야. 그러자 조카가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기해서 홍숙이 문틈으로 엿보며 생각했다. 또리가 저걸 알려나? 그런데 잠시 후 또리가 진짜로 홍합을 사온 것이다. 어머나, 내 아들이 이렇게 똑똑했나? 엄마는 또리를 보고 신기하다며 연신 웃었다. 얼마 후 하루는 이모 종말이 외출하고 집에 없었다. 그날도 영철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여보 안주 다 떨어졌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부탁해. 홍합 말하는 거죠? 예 종말아. 가서 아차, 종말이 집에 없지. 귀찮게 내가 직접 가야 하나? 잠시 생각하던 홍숙.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지. 홍숙은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또리야, 너 얼마 전에 이모가 심부름 시켜서 홍합 사왔던 거 기억나? 홍합. 그게 뭔데? 난 모르겠는데. 또리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눈치였다. 그러자 홍숙이 답답했던지 이모가 했던 것처럼 자기 거시기를 살짝 보여주었다. 자봐, 이거 본 기억 안 나? 아, 그거 나 알아. 알았으면 어서 마트에 가서 사와. 응, 알았어. 잠시 후 아들이 조개를 사오긴 사왔는데 그걸 본 엄마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아들이 크고 시커먼 말조개를 한 자루 사들고 온 것이다. 오늘은 웃지 못할 재미있는 이야기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아들을 키우는 어느 부부가 이제 갓 20살이 된 처제를 데리고 살았다. 평소 집에서 술을 마시기 좋아하던 아빠 영철은 그날도 집에서 술을 마셨다. 영철이 처제인 종말을 보고 말했다. 우리 처제가 벌써 20살이 되다니 이제 제법 아가씨기가 나는걸? 그래요? 이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만 고치면 되겠죠? 그때 조카 또리가 끼어들었다. 이모 팔자가 뭐야? 팔자? 그건 말이지. 이모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엄마 홍숙이 구박했다. 으이그, 꿈도 야무지다. 몸만 컸지, 넌 아직 철이 덜 들었어.
너 냉장고에 가서 김치나 꺼내와. 왜 구박이야? 알았어. 잠시 후 술을 마시던 영철이 투덜댔다. 에이, 안주가 떨어졌잖아. 여보 가서 안주거리 좀 사다 줘. 뭐가 먹고 싶은데요?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영철은 술을 마실 때면 안주로 늘 홍합을 먹는다. 종말아, 너 가서 홍합 좀 사와라. 홍숙이 종말에게 대신 시킨다. 에휴, 귀찮은데. 그러자 종말은 조카 또리에게 다시 시킨다. 또리야, 너 마트 가서 홍합 좀 사와. 홍합. 그게 뭔데? 아, 그거 있잖아. 검정색으로 길쭉한 조개. 검정색 길쭉? 조개? 조카가 이해를 못하자 답답해지는 이모 종말. 아, 답답해 방으로 따라 들어와. 이모는 조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궁금해진 홍숙이 문틈으로 엿보았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이모가 갑자기 자기 아래 옷을 들추더니 자기의 아래 거시기를 조카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자 봐, 이거 말이야. 그러자 조카가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기해서 홍숙이 문틈으로 엿보며 생각했다. 또리가 저걸 알려나? 그런데 잠시 후 또리가 진짜로 홍합을 사온 것이다. 어머나, 내 아들이 이렇게 똑똑했나? 엄마는 또리를 보고 신기하다며 연신 웃었다. 얼마 후 하루는 이모 종말이 외출하고 집에 없었다. 그날도 영철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여보 안주 다 떨어졌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부탁해. 홍합 말하는 거죠? 예 종말아. 가서 아차, 종말이 집에 없지. 귀찮게 내가 직접 가야 하나? 잠시 생각하던 홍숙.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지. 홍숙은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또리야, 너 얼마 전에 이모가 심부름 시켜서 홍합 사왔던 거 기억나? 홍합. 그게 뭔데? 난 모르겠는데. 또리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눈치였다. 그러자 홍숙이 답답했던지 이모가 했던 것처럼 자기 거시기를 살짝 보여주었다. 자봐, 이거 본 기억 안 나? 아, 그거 나 알아. 알았으면 어서 마트에 가서 사와. 응, 알았어. 잠시 후 아들이 조개를 사오긴 사왔는데 그걸 본 엄마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군대로 다녀왔고 그냥저냥 무난한 대학도 나왔고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모태솔로였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휴가였지만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애들과 보내는 여행도 이제는 너무 지겹기도 해서 집에서 빈둥거리며 쉬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누나는 대학원생입니다. 휴가라 오랜만에 집에서 빈둥거리는 제가 못마땅했는지 아침부터 자기를 학교로 태워다 달라며 귀찮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성격상 이 부탁을 거절한다면 휴가 기간 내내 저를 괴롭힐 것을 알았기에 정말 너무나도 귀찮았지만 누나를 학교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퇴근을 알려주며 저녁에 맛있는 것을 사준다며 꼭 오라고 하였습니다. 못 들은 척 무시를 하려고 하였지만 문자까지 보내며 데리려 온다는 헛단 문자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근성에 결국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서 누나네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술 먹자는 이야기도 있었기에 차는 안 가지고 왔기에 가는 동안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조교 월급날이라며 밥도 쏘고 영화도 쏘고 술까지 풀코스로 쏜다길래 참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누나랑 술 한잔하면서 어릴 때 이야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연애, 결혼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누나의 연애 경험 수도 몇 번 없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고 고작 1살 차이지만 어찌됐든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게다가 제가 관심이 있는 여자가 있다면서 고민 상담을 하면 이래서 안 좋아 보인다, 저래서 별로다, 다른 여자를 만나봐라. 모태솔로라서 여자 보는 눈이 없다 등 여자친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굴어놓고서는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곧 30살이 되는데 언제까지 동영상을 볼 거냐면서 혹시 아예 욕구가 없는 거 아니냐면서 놀리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개라도 시켜주고 그렇게 놀리라고 하였더니 저한테 소개해주고 인연 끊을 친구가 없다면서 끝까지 놀려댔습니다. 한참 동안 말장난을 하면서 오랜만에 누나랑 술을 진하게 마셨습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언제까지 누나가 다 큰 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하냐면서 놀리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 집입니다. 누나가 얹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나 좋은 남자나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고 했더니 제가 걱정이 돼서 못 가고 있는 거라며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따라 걸어오는데 왜 이렇게 누나와 자꾸 몸이 부딪히는지 어느 순간 밑에 힘이 한가득 들어갔습니다. 또 그걸 어찌 보았는지 누나한테도 반응하냐며 톡톡 건드면서 놀리는데 놀리는 수준을 넘어서 엄청 자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나를 벽에 밀치고는 사정없이 진한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누나는 당황을 한 것인지 예상을 한 것인지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좀 있다가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누나한테 미친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 방에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은 어색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누나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날 심한 장난을 쳐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왜 그날 자기 방에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저 역시도 큰 잘못이었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자꾸 그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방으로 왔어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빨간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눈치챘다는 듯이 누나는 생각 있으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누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여자와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누나하고 말입니다. 중간중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좋다 못해 황홀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이제 그만하자면서 씻으려 간다는 누나를 붙잡아 밤새 그 기분을 만끽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소 어색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누나에게, 누나는 저에게 편하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자연스럽게 파트너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맨날 누나 방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조심성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질 때쯤 누나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고민을 하였고 나쁜 생각까지도 하였지만 도저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누나와 함께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인 후에야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사실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저와 누나는 둘 다 입양한 자식들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갓난 아기일 때 데리고 왔기에 너희는 몰랐을 거라고 하면서 둘이 크면서 얼마나 사이가 좋던지 나중에 둘이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둘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평생 너희에게 입양한 사실을 말해줄 생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키운 적이 없다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냐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입양할 때 받았던 서류들도 다 보관하고 있으니 원하면 줄 테니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시골 부모님 집에서 자고 둘 다 얼이 빠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한참을 누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동네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를 낳고 같이 잘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호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온 누나와 부부로 지내려니 처음에는 호칭도 어색하고 뭔가 난감한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누나의 생부생모를 찾아보는 문제도 고민하였지만 지금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찾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를 생길 것 같아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쁜 아기를 보니 내년쯤에 둘째를 낳자고 누나한테 이야기를 하였더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면서 죽어도 안 낳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이 많은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춘식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다. 나이가 3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남의 집 머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춘식이는 성실하고 착하기는 했지만 너무도 가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식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이가 30이면 인생의 절반을 산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평생 남의 집에서 머슴 노릇이나 하고 살 수는 없으니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건강한 사내놈이 어디 가서 굶어 죽게 하겠어? 정 안 되면 다시 머슴 일이나 하면 되지. 춘식이는 일단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주인 어른께 머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르신, 머슴 일을 이제 그만둘까 합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품삯이 너무 적어서 그러냐? 아니요, 품삯이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머슴 일은 그만하고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춘식이 네가 착하고 일도 열심히 잘해서 좋았는데 이거 아쉽게 됐구나. 그동안 일한 머슴싹을 주인 어른께 받고서는 하직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길을 나서고 한참을 걸어서 어느 큰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춘식이는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아니, 이 집은 무엇하는 곳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요? 이 집에 지금 조선에서 제일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사람을 한번 보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술술 말을 한다네요. 춘식이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점을 봐서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봐야겠다. 머슴 일을 관두고 나오긴 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나에게 딱 좋은 기회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춘식이는 줄을 서서 기다렸다. 잠시 후 차례가 되어 점쟁이에게 점을 보게 되었는데 점쟁이가 춘식이를 보자마자 말을 했다. 당신은 7살에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에서 30이 넘도록 머슴살이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구먼. 춘식이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얼굴만 보고 다 맞추는 점쟁이가 너무나도 신기했다. 아니, 사람 얼굴만 보고 어떻게 다 아는 거지? 이 점쟁이가 용하긴 용하구나. 점쟁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오늘 밤에 부인이 둘이 생기고
천석 부자가 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춘식이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나처럼 가난한 놈이 무슨 수로 하루에 부인을 둘이나 얻고 천석을 얻는 땅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용한 점쟁이라더니 순엉터리구만. 네, 이놈. 엉터리라니. 부인 둘의 천석 부자가 된다는데도 좋아하지는 못할 망정. 연병을 떠는구나. 부정탄다, 이놈아. 여기서 썩 나가거라. 내가 엉터리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부적이라도 쓸 것 아니오? 내가 살다 별소리를 다 듣네. 돈 몇 푼 뜯어내겠다고 거짓부렁을 하면 안 되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쇼. 춘식이는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는 점쟁이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그 집을 나와버렸다. 가진 돈을 전부 저 엉터리 점쟁이한테 복채로 줘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지. 주막에서 하루 잘 돈도 없네. 아이고, 돈 아까워라. 그렇게 길 한 귀퉁이에서 궁시렁대고 있는 춘식이를 보고 한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보게 자네, 왜 그렇게 비 맞은 땡중마냥 궁시렁대고 있는가? 가진 돈을 엉터리 점쟁이한테 복채로 다 줘버리는 바람에 오늘 하룻밤 주막에서 묵을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춘식이에게 말을 했다. 딱하게 됐구먼 그려. 그럼 오늘 내가 하루 잘 곳을 마련해 줄 터이니 나 좀 도와줄 텐가? 정말입니까? 뭘 도와주면 되는데요? 내가 머슴살이 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내 대신 내일 하루만 그 집에서 일을 해주게. 내가 내일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주인 마님께 말씀드려 사랑방에서 하루 묵게 해주겠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춘식이는 부잣집 사랑방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비몽사몽 자던 중에 부드러운 손이 다가오더니 춘식이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여인의 목소리였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랍니다. 제가 수년 전 청산과부가 되어 수절을 하고 살고 있는데 지난밤 산신령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저희 집 사랑방에 묵게 되시는 분이 저의 낭군님이 될 운명이라고 하셨지요. 어서 안방으로 저랑 같이 가시죠. 춘식이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했지만 여인이 이끄는 대로 안방으로 갔다. 여인을 따라 들어간 안방에는 비단이불이 깔려 있었다. 여인은 춘식이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편히 쉬시고 내일 날이 밝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의논하시죠. 알겠습니다요. 춘식이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했고 꼭 귀신에게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춘식이가 깜짝 놀란 순간 웬 장정 서넛이 후다닥 방으로 들이닥치더니 비단 이불채로 춘식이를 싸고는 그대로 큰 주머니에 담아버렸다. 바로 보쌈을 당한 것이었다. 예전에는 과부를 밤에 몰래 보쌈을 해와 첩으로 삶는 일이 많았다.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보쌈을 당하게 된 춘식이는 기가 막혔다. 그렇지만 이불 속에 갇혀서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이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한참 뒤에서야 어떤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모셔왔다. 오늘 밤은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내 딸의 방에서 쉬시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어떤 방문을 열고 춘식이를 집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이렇게 춘식이는 영문도 모른 채로 이상한 집, 이상한 딸 방에 이상하게 갇히게 되었다. 잠시 후 주위가 조용해지자 춘식이가 보쌈을 열고 나왔는데 웬 젊은 여인이 속옷만 입고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다. 춘식이는 난감했다. 이 젊은 처자가 일어나면 많이 놀랄 텐데 이 일을 어쩌지? 지금 깨워서 자초지종을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을 해야 하나? 이거 참 난감하네. 그렇게 한참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졸음이 밀려왔다. 보쌈 당해서 오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밤도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생각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러고는 젊은 여인 옆에 나란히 누웠는데 이불 없이 자려니 추워서 잠이 도통 오질 않았다. 그래서 젊은 여인이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갔는데 아이고 따뜻하다. 그런데 이 여인한테서 엄청 좋은 향기가 나네. 에그머니나 누구시오? 그 소리에 잠이 깬 춘식이는
젊은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저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보쌈을 당해서 이곳에 오게 됐다는 춘식이의 설명을 듣고 있던 젊은 처자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을 했다. 제가 홍기가 다 차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다 보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그래도 그렇지 시집도 안 간 딸방에 남정네를 무작정 넣어주시다니. 춘식이는 젊은 처자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기는 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굳이 또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오늘은 밤도 늦었고 보쌈당에 오시느라 피곤하실 테니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의논을 하시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누웠는데 젊은 남녀가 한 이불 속에 있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달궈지기 시작했고 둘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고 뒹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젊은 처자가 점심때가 다 돼서야 일어나더니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째서 혼인도 하지 않은 딸방에 남정네를 넣어주신 거예요? 혼인도 하지 않은 제가 이미 긴 밤을 남정네와 보내게 되었으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분과 혼인해야겠어요. 그러니 어서 혼인을 시켜주세요. 사실 춘식이를 보쌈을 해온 사람은 아가씨의 아버지인데 부자로 소문이 자자한 황진사라는 사람이었다. 황진사가 상처한 지 오래되어 청산과부인 김부인을 보쌈하여 같이 살려고 했던 것이었다. 황진사는 늦잠을 자고 나온 딸이 하는 말에 놀라서 말했다. 아니, 남정네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어젯밤에 김부인이 네 방에 같이 계신 줄로 알았는데.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미 저는 그분과 혼인하기로 이야기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을 시켜주세요. 황진사는 딸의 말을 듣고 뛰어가 급하게 딸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는 남정네가 있었던 것이다. 네 이놈, 네 놈은 누구냐? 그게 저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황진사는 춘식이의 말을 듣고는 할 수 없이 자신의 딸과 춘식이를 혼인을 시켰다. 딸을 혼인시키며 춘식이에게 큰 기와집과 500석을 만들 수 있는 땅도 주었다. 그런데 혼인을 마친 다음 날 청산과부였던 김부인이 와서 말했다. 저는 신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당신의 아내의 몸이라 생각하오니 저도 이 집에 살 수 있게 별채를 주세요. 황진사의 딸도 과부 김부인의 사정을 들어보고는 그렇게 하자고 춘식이에게 말했다. 청산과부 김부인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과 재산을 팔아 500석을 얻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왔다. 춘식이가 엉터리라고 했던 점쟁이 말처럼 결국 하룻밤 만에 춘식이는 2명의 부인을 얻고 천석지기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춘식이는 2명의 부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방학 때 생겼던 잊지 못할 추억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29살이고 아직도 대학생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늦게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대학교 입학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군입대를 하여 얼마 되도 않는 군인 월급도 모으고 전역 후에도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해 가면서 학비를 모아 결국 늦게나마 원하던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력 때문인지 그 어떤 일을 해도 거의 다 해본 일이라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돈이 필요할 적에는 정말 아무 곳에서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그 어떤 일이라도 시켜주면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열중하고 싶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집안 형편은 계속 나아지질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29살이 되도록 여자 경험 한 번 없는 총각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탈출할 수 있었는데 일터에서 만난 40대 유부녀와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 모자란 학비 덕분에 아르바이트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큰 식당이다 보니 일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죠. 저는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여태까지 쌓아온 알바 경력 덕분에 이 일 저 일 전부 다 도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여름은 한참 성수기 때라서 일손이 모자란 식당에서는 대규모로 아르바이트를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저는 경력을 인정받아 새로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교육을 담당하게 되다 보니 방학 동안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도 매니저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돈을 더 준다니 그냥 했습니다.
하지만 성수기의 가게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면서 하기엔 정말 바빴습니다. 회전이 중요한 바쁜 식당이었기 때문에다가 교육이라고 포장했지만 완전히 다 배우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쳐줘야 했기 때문에 가끔은 2사람, 3사람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 정신이 쏙 빠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홀서빙을 담당하던 그녀였습니다. 나이는 40살, 저보다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그녀였지만 처음 일하는 사람이라고 출근한 날에 찾아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을 때 저와 나이 차이가 그만큼이나 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처음 가게 안으로 들어올 때 아줌마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고 단 하나 웃을 때 입가 주변에 생기는 팔자주름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너무 자연스러운 보조개같이 보였으니까요. 홀서빙 일이 안 어울릴 것만 같은 모습에 저도 속으로 저분이 홀서빙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이런 일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일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둘째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게 되어서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저야 철들 무렵부터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기 때문에 비록 또래 여자친구나 캠퍼스에서 만나는 나이 어린 여자들과는 잘 친해지진 못하더라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쉽게 친해지는 능력 같은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새로 일을 시작한 사람들하고는 순식간에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도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성수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 가게가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시절에는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하다 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조금 친해졌다고 은근슬쩍 저에게 말을 편하게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당시 직급상 매니저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순진무구한 눈으로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데 미모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서글서글함이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유부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녀의 매력에 흠씬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녀와 같이 일을 한 지 2주째쯤 되었을 때 그날은 성수기가 시작되기 몇 주 전이었는데도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이래저래 그날 하루를 정신없이 넘기고 전부 다 녹초가 돼서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그녀가 포옹을 해주더라고요. 뜬금없기는 했지만 뭐 별다른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고생했다는 의미로 해준 포옹인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시작으로 퇴근할 때만 되면 매번 계속해서 포옹을 해줬고 일하는 도중에도 가끔씩 안 바쁠 때 눈이 마주치면 쪼르르 다가와서 살짝 포옹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분이구나 했습니다. 성수기가 시작되기 막바로 전주에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로 단합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이 다 끝나고 알딸딸하게 취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이번에도 저에게 포옹을 해주면서 이번에는 제 볼에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집에 오면서도 자꾸 그녀 생각에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녀가 술 취하면 아무한테나 뽀뽀를 해주는 그런 술버릇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다음 날은 그녀가 쉬는 날이었는데 자꾸 일하면서도 그녀가 생각나고 안 보이니까 아쉽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 그녀가 출근을 했는데 괜시리 오늘은 그녀가 또 키스를 해줄까? 일하는 내내 상상이 되고 설레더라고요. 역시나 그날 퇴근길에도 그녀는 제게 가벼운 포옹을 건네며 이마에 살포시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일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이죠. 집에 가는 길 내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혹시 그녀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한껏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마침 저녁에 집에 돌아와 TV를 보니 유부녀의 로맨스를 담은 재연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 이야기인가 싶어서 그날은 혼자서 부푼 마음에 밤새 달아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모가 출중한 그녀였는데 그러고 다음 날부터는 일하는데 그녀가 더욱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일하면서도 아직 20대인 제가 애 둘 딸린 유부녀에게 감정을 품는 게 정상인가 싶으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녀가 저에게 포옹이나 키스를 해주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별 뜻 없이 한 걸 수도 있는데 줄어드는 스킨십에 아쉬운 기분이 크더라고요. 틈만 나면 그녀가 있는 곳을 흘긋거리면서 언제쯤 포옹해주나 기대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가 저를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몇 일이 지난 다음에 그녀를 창고로 데려가서 오늘도 포옹 안 해주는 거예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는 듯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에 뭔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저를 아래서 위로 올려 쳐다보더라고요. 한쪽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래서 섭섭했어요? 라고 존댓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게 아닌데 의외의 대답을 하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죠.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런 그녀의 대답을 듣고는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더 자주 안아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온 그녀의 반응은 더욱 더 의외였습니다. 이건 매니저로서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남자 대 여자로 하는 말인가요? 그녀가 말하는 의도를 도무지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 대 여자면 부담스러워서 안 해주는 거고 아르바이트라지만 직장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하겠다는 뜻인가 싶더라고요. 괜히 그녀의 행동에 쓸데없이 의미 부여해서 제가 오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네, 저를 매일매일 안아주시는 게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에 침을 꿀꺽 삼키더니 한껏 상기된 얼굴로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 나니 뭔가 뻘쭘하고 부끄러워져서 그럼 이따가 볼게요. 라고 말하고 등을 돌렸는데 그녀가 뒤돌아선 저를 뒤에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안았는지 등 뒤로 그녀의 감촉이 있는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당황해서 그런지 온몸이 뜨거워져서 그녀를 그대로 느끼고 있었는데 한참 기분이 좋아지려는 순간에 그녀가 저를 안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왠지 파르르 떨고 있던 것 같은 그녀를 보니 약간 승리의식 같은 뜨거운 마음이 몸속 깊은 곳에서 차올라 오더라고요. 그녀에게 잘했어요. 라고 말하고 그날은 들뜬 채로 일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퇴근 후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는 것을 다 보고 저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제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하고 있어? 라는 제스처를 취하곤 팔 한쪽을 살짝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그녀가 쪼르르 뛰어와서 제 팔 안쪽으로 쓱 안겼습니다. 10살이나 연상의 여인이 제가 시키는 대로 부를 때마다 와서 껴안아주는 기분. 아실만한 분은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퇴근 시간에는 매번 다른 사람들이 갈 때까지 저를 기다렸다가 저를 껴안아줬고 일하면서도 보는 눈이 없을 때마다 저는 그녀가 저에게 진한 포옹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학교로 돌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여름밤이었습니다. 일터의 성수기도 끝났고 애초에 성수기 동안만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게 된 사람들도 일터와 이별할 때가 되었죠. 사장님이 올여름 고생했다면서 이번엔 가게 밖으로 나가서 전 직원 회식을 했습니다. 저만 20대고 나머지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어른들이었죠. 저 빼고 다 터울이 비슷하니 술자리에서 다들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혼자 구석에서 술만 조금씩 마시고 있는데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신호를 보내는데 보는 눈이 많은지라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밍만 노리면서 1차 회식을 하다 보니 어느덧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해서 2차로 노래방으로 옮기게 되었죠. 노래방에 도착하니 문득 드는 생각이 어차피 저도 단기로 일하는 사람이고 같이 그만두는 마당에 더 이상 매니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막내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흘러나오는 노래가 트로트든 블루스든 분위기를 띄워준다고 탬버린만 쉬지 않고 흔들어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착 달라붙어서 앉아있는데 사장님까지 계시고 보는 눈이 많으니 대놓고 그녀와 즐길 수는 없고 탬버린 소리가 끊기면 괜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왼손으로는 그녀의 뒤를 붙잡고 반대쪽 손으로 탬버린만 흔들어댔습니다. 회식 자리 내내 그러고 있으니 팔뚝이 다 아프더군요. 무언가 아쉬워하는 그녀의 눈빛이 애처로워 보였지만 사람이 많은지라 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저찌 회식이 끝나고 그녀와 드디어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에게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고 그녀와 나란히 걷고 있었죠. 걸으면서 그녀에게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름 아르바이트가 끝나도 그녀와 인연을 계속해 나가고 싶었어요. 혹시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막대한 부분이 기분이 안 좋았다면 사과하고 싶다고요. 유부녀인 걸 알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가끔 봤으면 좋겠다고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이어 말하길 제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그녀의 실수를 나무라고 이것저것 가르쳐주며 그녀를 리드해줄 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기러기 아빠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둘째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고 하니 모자란 생활비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남편도 거기서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알바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 제가 그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터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남편보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라며 단호하게 행동하는 저에게서 더 매력을 느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인지 그녀에게 그렇게 매력적이면 지금 나한테 뽀뽀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얼굴이 붉어지더니 까치발을 들어서 제 볼에다가 뽀뽀를 하려고 하더군요. 그녀는 저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더욱 더 막 다뤄줘 라고 말하며 제 마음에 불을 지펴왔어요. 그렇게 그날 밤 저는 그녀와 연인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너무나도 뜨겁게 불에 타올랐죠. 그녀가 유부녀인 건 저에겐 더 이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저의 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어요. 아르바이트가 완전히 끝나고 저는 학교로 돌아가고 그녀는 일하는 곳에 남아 일을 계속해왔는데 오히려 그녀를 애인으로 대해준 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막 대할 수 있는 직책이 사라진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만남을 유지하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며 저에게 이별을 고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다시 성수기를 맞아 그 식당에서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께도 물어봤지만 제가 그만두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녀도 그만뒀다고 말할 뿐 아무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짧지만 저의 첫 번째 로맨스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도 정말 순종적이었던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연상의 그녀가 가끔은 생각나네요. 지루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30살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일인데요. 저는 사실 남들보다 조금 튼튼한 몸뚱아리 빼고는 딱히 그렇다 할 스펙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래도 몸쓰는 일은 자신이 있어서 20대 초반에는 공사장도 다니고 택배 상하차장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몸은 무척 힘들었지만 보수가 다른 일에 비해 좋은 편인지라 그때는 세상 물정 모르고 몸쓰는 일만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친구 대신에 독서실 총무일을 한 적이 있는데 돈은 확실히 조금밖에 안 됐지만 그때 처음으로 몸이 편한 일에 장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가고 이틀은 꼬박 집에서 쉬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 조금 몸을 덜 쓰는 일을 해보니 제 시간도 오롯이 즐길 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배운 게 배운 건지라 결국 몸 쓰는 일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해서 편한 일은 사장님들이 스스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서 편한 일자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같았습니다. 결국 최근에도 계속 인력사무소에 나가곤 했는데 그날은 실장님이 저만 따로 불러서는 대기하고 있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돈도 필요했고 새벽부터 나왔는데 시간은 아침 9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짜증이 나서 실장님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냐고 따져 물었더니 실장님이 자기도 잘 모르는데 가끔씩 젊고 덩치 좋은 남자를 찾는 사모님이 있는데 오늘 오시기로 했다면서 저를 거기에 소개시켜주려고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젊고 덩치 좋은 남자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실장님도 잘은 모르지만 누가 됐든 한번 소개시켜주면 사무실에 한동안은 안 찾아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뭐 편한 일이라면 저도 싫지만은 않았으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더 오래 대기하지는 않았고 얼마 지나니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체구는 조금 작지만 약간 기품 있어 보이는 아줌마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약간 짙은 화장에 실내인데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걸치고 있는 외투며 행색이 돈 많은 사모님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저를 그냥 지나쳐서는 실장님한테 이 사람이에요? 라고 묻더군요.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니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대뜸 저에게 일어나 보라고 했습니다. 보디빌더 같은 육체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키도 190이 넘는 데다가 허우대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선 저를 보더니 사모님은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짓더니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는 다른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사모님의 포스는 상당했습니다. 그냥 돈이 많아 보이는 아줌마라는 첫인상하고는 다르게 화장은 짙은 편이었지만 또 가까이서 보니 피부가 제법 고왔습니다.
제가 키가 더 커서 그런가 제 앞에 나란히 선 사모님은 많이 작아 보였지만 그 나이 때의 아줌마 치고는 제법 관리도 하는 듯 군살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온몸에 진동하는 향수 냄새 때문인가 오랜만에 맡아보는 여인의 향기에 제 정신까지 아찔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주차장에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삐까번쩍이는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좋기 1억은 넘는 차였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멋지더라고요. 사모님은 계속 단답식으로 차 앞으로 가더니 타세요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에 타야 하나 뒷자리에 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뭐예요? 안 타고? 라고 다그치는데 그 포스에 밀려서 저도 모르게 조수석으로 바로 착석했어요. 차 안에 탔는데 사모님에게서 나던 강렬한 향수 냄새가 차 안에 가득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곧바로 차를 달려 어디론가 향하는데도 사모님은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운전하고 가는데 사모님이 난데없이 제 다리 위로 손을 올리더니 제법 쓸만하네 이러고는 저를 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자꾸만 벌어지는 상황에 제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젊고 힘 좋은 남자를 찾는 사모님이라는 조합은 꽤나 이상한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비슷한 상황이 됐지만 애초에 저는 이상한 생각에 김칫국을 잔뜩 마셔버린 꼴이 되었었어요. 차가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아직 담장이 있고 옛날식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골목이었는데 사모님이 차를 댄 곳은 그 주택을 원룸식으로 새로 지은 건물 여러 채가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건물 1층에 있는 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모님은 제가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시장 골목 귀퉁이에 있는 주택가이긴 하지만 나름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도 안 되는 우수한 위치 조건 때문에 제법 세입자가 많았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돈으로 사모님이 살던 주택 근처 집 몇 개를 매입해서 원룸 장사를 하는 듯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월세였고 또 사모님이 혼자였기 때문에 대부분 여자들로만 세입자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또 어쩌다 보니 젊은 여자들만 살게 된 건물이라 그런지 보안상의 이유로 세입자들이 조금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모님은 제가 지내게 될 1층 방 1개를 비워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상주 경비원 같은 사람을 구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무하게 될 시간은 세입자들이 퇴근하기 시작하는 6시부터 출근을 하는 다음날 아침 8시까지였고 방 안에서 뭘 하든 상관없지만 세입자들 불안하게 할 행동만큼은 금지였고 연락두절이 되지 않게 대기만 잘 타고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여자들이 하기 힘든 무거운 짐 같은 걸 방까지 옮겨주거나 전등을 가는 등의 간단한 보수 작업을 도와주는 정도의 소사 업무까지 포함한 일이었습니다. 일하는 조건 자체는 힘들 것도 없어 보였고 보수도 괜찮게 불렀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초반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세입자 대부분이 제 또래 젊은 여자들이었고 소사 업무는 굉장히 귀찮게 들렸지만 거의 아무도 저를 찾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건물 옥탑을 펜트하우스처럼 개조해서 으리으리하게 살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모님도 제가 시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일을 시작한 초반 며칠간은 정말 이런 꿈 같은 직장이 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됐었으니까 말이죠. 이따금씩 아침이 밝고 사람들 전부 다 출근하고 나서 퇴근을 할라치면 사모님이 잠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냐며 부탁을 하곤 했는데 막상 해보면 별 볼 일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네 시장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빌려간 돈을 수금할 때 옆에 서 있는 일이나 장 보러 가서 과일 상자 대신 들어주는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모님이 일부러 저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랬다는 느낌도 들긴 했는데 그때까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일이 익숙해지니까 꼼수만 늘더라고요. 정말 딱히 아무도 저를 찾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사람들이 퇴근하고 잠들었을 것 같은 늦은 시간이 되면 저도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만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조마조마했는데 한 번, 두 번에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별로 겁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모님과 일이 있던 그날도 어김없이 맥주 3병에 소주 1병을 사서 소맥을 마시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술 기운이 알딸딸이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심지어 전화가 온 상대는 바로 사모님이었습니다. 속으로 못했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자기 방으로 올라와 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고 사모가 시키는 일들이 대부분 별것 아닌 일들이었기 때문에 술 냄새만 안 들키면 어찌 되겠지 싶어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껌과 커피맛 사탕을 입에 때려넣고 올라갔습니다. 옥상층까지 올라갔는데 사모님은 실크로 된 잠옷만 걸친 상태로 문 밖에서 새벽바람을 맞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투정을 부리는데 술 기운 때문에 그런가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사모님의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였습니다. 독한 향수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은은한 바디 샴푸 냄새가 오히려 제 마음을 자극했어요. 거기에 왜 늦었냐며 투정 부리는 모습이 그동안 어려웠던 사모님의 모습이라기보단 그냥 동네의 친한 누님같이 귀엽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나 하니 방 안에 거미가 있다고, 아마 옥상 정원에서 창문 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도무지 잡을 수가 없다고, 저보고 치워달라고 아주 안달인 모습이 그동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기대도 못한 반전스러운 모습에 사모님도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코를 한번 꼬집어주고 싶더라고요. 빗자루로 거미집을 툭툭 건드려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미를 휴지에 싸서 옥상 너머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됐죠? 라고 말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제 주변에서 킁킁거리더니 저보고 술 마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속으로 좋은 시절 다 갔네 이러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려는데 사모님이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용서를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는다며 괜찮으면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술 기운에 사모님이 한 명의 여자로 보이는 찰나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마주보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사모님도 술이 들어가니까 화장도 안 한 양쪽 볼따구가 빨개지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저도 제정신을 차리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했던 건 사모님도 저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여자 혼자 몸으로 성공을 했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나 시장 사람들이 저에게 벌벌기지만 뒤에서는 독한 여자라고 뒷담을 하고 다닌다는 등 이런저런 속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젊고 덩치 좋은 남자들을 부리는 것도 세입자를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본인 과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며 자기가 뭘 하든 주변 사람들은 자기의 뒷담화를 멈추지 않을 거라면서 이런 자기가 늙어서 주책이지 않냐는 둥 대충 들어도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자를 잘 몰랐어도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속에 비밀 한두 개쯤은 있는 거 아니냐며 능력이 되는데 과시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사모님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더니 사모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비싼 술이라며 이것저것 따라주는데 저도 기세를 타서 그런가 거절을 못하고 마음껏 들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침에 눈을 뜨니 사모님 집 침대 위였고 사모님은 제 팔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날이 지난 뒤부턴 사모님은 저를 밤마다 빈번히 부르곤 했습니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관계였지만 저도 사모님이 싫지만은 않았고 지금 하는 이 일이 이런 사건으로 그만두기에는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매번 사모님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오히려 그러고 나서부터는 용돈이라고 챙겨주는 것도 더 많아졌고 딱히 할 일도 없는 직장에 새로운 재미가 생겨서 지금도 즐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모님이 제게 실증이 난다면 이 천국 같은 직업과는 영영 이별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모님이 저를 필요로 할 때까지는 계속 이 직업을 유지하려는 생각뿐입니다. 3층에 사는 또래의 여자가 얼마 전에 제 연락처를 물어보고 갔는데 왠지 또 재미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원룸 아래층에 사는 그녀와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본가에 내려와 몇 달을 놀다가 원하는 기업에는 취직도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 여기저기 이력서를 써보다가 서울에 있는 한 외국계 기업에 우연찮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저는 주변에서 야근도 없고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가 장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입사한 회사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업무 자체는 어려운 게 없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생기는 일이 많아 야근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지요. 인수인계 해주던 옆자리 사수의 말로는 이 업종이 수요는 많기 때문에 잘 배워두면 관련 업계로 이직할 때 메리트가 있다는 설득에 힘든 걸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상경했는데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버티고 버텼죠.
물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직의 기회는 쉽게 오질 않았네요. 아무튼 저는 회사에서 조금 거리가 먼 원룸촌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취직 선물이라고 차를 한 대 사주셨기 때문에 집세가 조금이라도 싼 곳에서 살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로 한 결정이었어요. 대학생보다는 직장인이 많은 원룸촌이었는데 단 하나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차 문제였지요. 원룸촌이라 주차 공간이 되게 협소한데 건물 옆으로 차를 2대 정도 나란히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와 쇼부를 쳐서 한 달에 5만 원을 더 내고 그 2자리 제가 다 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2자리를 다 쓰게 된 이유는 차를 일렬로 주차를 해야 했는데 회사 특성상 야근도 많지만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를 안쪽에 주차시키면 제 차가 못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아무 소동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오니 제 자리 안쪽에 하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 아들내미가 놀러왔나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앞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야근으로 지친 몸을 늦잠을 자면서 풀고 있었죠. 한참 꿀맛 같은 늦잠을 즐기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그녀였어요. 차를 빼야 되는데 제 차가 막고 있어서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방해받은 데다가 제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선 차를 빼달라는 그녀의 요구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 자리에 대놓고 무슨 소리냐고 한마디 하려고 내려갔는데 제 차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를 보니 화난 게 마법같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올린 머리에 정장이 엄청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차를 이렇게 대서 죄송하다고 제가 먼저 사과하고는 차를 빼줬어요. 그렇게 그녀가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래도 이 주차장은 내 자리인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난감한 듯이 대답을 하면서 한 번만 사정을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이 없으면 이사를 안 오겠다는 그녀의 요구에 급한 대로 제 자리를 내어준 거라고 설명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계속 따졌더니 아저씨가 쿨하게 그동안 주차비 명목으로 들였던 돈을 일부 저에게 돌려주시고 주차 비용은 앞으로 반만 받겠다고 하는 말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집주인 아저씨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자리는 제가 먼저 사용하던 자리였기에 그녀도 아저씨 말에 수긍하고 그렇게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외국에 있는 본사로 3주간 출장을 발령받게 된 그날로 시작됩니다. 그녀의 차가 며칠째 안쪽에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제 차가 그녀 차 앞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대로 제가 가버리면 그녀는 차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 앞유리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 역시 출장 중이었더라고요. 당장 저는 내일 모레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5일 뒤에야 돌아온다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3주 동안은 차를 못 쓰시겠다고 어쩔 수 없겠다고 하니 그녀가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비싼 주차비를 내고 제 차를 다른 곳에다가 옮겨놓을 이유도 없잖아요. 사선책으로 집주인 아저씨한테라도 키를 맡겨서 그녀가 돌아오면 차를 빼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저씨도 다음 주까지는 못 들어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저는 그녀에게 제 방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문 앞에 제 차 키를 두고 갈 테니 돌아오시면 차를 직접 옮겨달라고 말해줬지요. 그녀가 그래도 되나요? 라고 하며 엄청 고마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어쩔 수 있나요? 라고 대답하고 저는 그렇게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출장 가 있는 동안에도 조금 불안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제 방에서 뭘 훔쳐갈 거나 있겠냐고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눌렀죠. 그렇게 길고 긴 출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역시 제 차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녀의 차가 바깥쪽으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잘 옮겼나 보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비타민 드링크가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나름 저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한 병 마셨습니다. 여자가 냉장고에 무언가를 넣어준다는 게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상황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계단에서 만나면 인사랑 잡담 정도는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또 갑작스러운 업무가 생겨 새벽녘에 회사에 나가봐야 하는 일이 생겨서 밖으로 나갔더니 맙소사. 이번엔 그녀 차가 바깥쪽에서 제 차를 막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시각이 새벽 4시 30분. 잠을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택시 타고 회사에 갈 순 없으니 염치불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샘으로 연결되다가 계속해서 거니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차를 빼달라고 곧바로 말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화장도 못하고 엉망이라고 난감해하면서 안 된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차를 써야 한다는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려다가 그래도 여자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니 정중하게 안 보고 있을 테니까 잠깐 차만 빼놔달라고 부탁했죠. 그녀가 생각을 하는 듯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저보고 자기 방 앞까지만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급해 죽겠는데 이 사람이 장난하나 싶어서 후다닥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문틈으로 가늘고 긴 새하얀 손이 쑥 나오더라고요.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건 그녀의 차 키였고요. 저보고 차를 빼놔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자기가 화장을 안 하고는 절대 밖에 못 나가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길래 차키를 낚아채듯 빼서 차를 원룸 앞 현관까지 패놓고 다시 그녀 집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차 여기 현관 앞에 대놨다고 말을 하고 키를 돌려주니 저보고 차를 대달라고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뻔뻔함도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하고 차까지 대주고 출근했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없어서 늦지는 않았지만 마음 급해 죽겠는데 늦장 부리는 바람에 짜증이 나 있는데 그녀에게 문자가 왔어요. 새벽에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고 퇴근하면 같이 식사나 하겠냐고요. 아침나절에 쌓인 분노가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룰루랄라 퇴근하고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그녀의 아름다움에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도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저랑 같은 이유로 원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동지를 만난 것 같아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인사 정도만 주고받던 사이에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주차장 때문에 알게 된 인연이지만 정말 예쁜 그녀였기에 가끔 그녀와 저녁을 함께 먹는 건 외롭던 저에게는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식사 말고는 그녀는 저에게 아무런 틈도 보여주질 않았죠. 그냥 의지할 수 있는 이웃 사촌 정도의 관계로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엄청나게 밀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녀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가 도어락이 안 열린다고 엄청 당황을 한 채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배터리가 나갔을 테니 건널목 지나서 편의점 가서 9V짜리 건전지 사오고 밑에 쪽 열면 켜져 있는 대로 다시 끼면 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녀는 9V짜리 건전지부터 생소해 하더라고요. 걱정돼서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아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급한 대로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손주 보러 갔다고 내일이나 돼야 돌아올 거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곤 창문 밖을 보니 깜깜해져 있는데 왠지 아직도 도어락하고 씨름 중일 것 같은 그녀를 생각하니 걱정이 돼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어락이 안 된다고 전화 받은 지 벌써 2시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배터리도 교체 못한 채 밖에서 혼자 고생 중이더라고요. 빨리 퇴근해봐야 저도 못해도 4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서 급한 대로 그녀에게 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는 그녀에게 밖에 있는 것보단 그 편이 안전할 거라고 안심시키고는 저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죠. 그렇게 마무리 짓고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 집에 들어가는데도 왠지 모르게 초인종 먼저 눌러야 할 것 같아서 초인종을 눌렀죠.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누르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녀가 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들어가 씻고 나와서 자고 있는 그녀를 흐뭇하게 내려다봤습니다.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그녀의 맨 얼굴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얼마나 달라지기에 화장도 안 지우고 외간 남자 침대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숨죽여 그녀의 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심장이 콩닥콩닥해지고 가까이서 그녀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그녀의 얼굴로 가까이 향했습니다. 살며시 느껴지는 샴푸 향기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지요. 그렇게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그녀의 입꼬리가 실룩실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서 웃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는데 그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저를 어떻게 맞아야 할지 애매해서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는 저를 보니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해주는데 이내 곧 서로 가까워진 얼굴 사이에서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녀는 눈을 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곧바로 저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렇게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그녀는 그녀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을 멍하니 생각하다가 그냥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침대 위에서 늦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보다는 좀 더 깊은 관계가 되었고 때로는 내 방에서, 때로는 그녀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가끔은 저의 차에서 혹은 그녀의 차를 타고 같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주차장이 맺어준 인연인 그녀와 저는 곧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도 그녀는 저에게 그녀의 화장 지운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녀의 맨 얼굴을 보게 된다면 제가 후기 남겨드릴게요.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